네,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저희 교재 보시면 43페이지 하단에 있는 뭐 비할인 기법이라는 부분 이제 같이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뭐 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했어요. 뭐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고, 뭐 영업의 현금 흐름, 뭐 매각의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면서 좀 약간 좀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하다는 거는 일단 시험에 이제 아마 계산 문제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계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풀어볼 때 다시 한번 복습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지금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할 비할인 기법에 관한 내용들은 이게 앞에 배운 것보다는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런 거 이제 테스트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중개사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좀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할인 기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를 우리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DCF라고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우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동산 투자론에서 이걸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학과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경영학과라든지 경제학과, 행정학과 모든 이제 투자나 사업의 이 타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모든 방법론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은 모든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된다. 근데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꿀 때는 반드시 줄어들잖아요.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뭐 DCF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배웠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개념은 간단하지만 뭐 이렇게 좀 계산할 때 복잡했었던 이유는 화폐의 시간 가치, 즉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 즉 비할인 기법이라는 거는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즉 화폐의 시간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즉 할인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계산한다. 이래서 이제 비할인 기법이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앞에 배운 내용들보다는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관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간단히 쓰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 정도는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뭐 중개 업무나 이런 거 하실 때 간단하게 뭐 고객들에게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딱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복잡하게 뭐 내부 수익률 계산해갖고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뭐 사실 개념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유입으로 투자에 사용된 투자 비용을 전부 회수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이제 회수기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목표 회수기간을 정해서 이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처음에 투자 비용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들을 비교해서 결국 몇 년치 수익을 쌓아야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회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목표 회수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초기 투자 비용을 이제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목표 회수 기간이 3년인데, 예를 들어서 회수하는 수익을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뭐 4년, 5년이 걸린다. 이러면 투자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 회수 기간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목표 기간보다 짧으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목표 회수 기간이 3년인데
뭐 4년, 5년 걸린다. 이러면 투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순 회수기간법은요. 그냥 초기 투자 비용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두 종류로 나뉘는데 현가 회수기간법, 뭐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미래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소요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면 단순 회수기간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얘가 나오죠. 얘를 보시면 이걸 좀 쉽게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근데 300만 원을 투자해서 해마다 매해 이제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단순 회수 기간은 딱 3년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수익을 합치면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 이런 투자하는 경우에는 단순 회수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투자로부터 목표되는 회수 기간이 뭐 4년이다라고 했을 때 3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씩 매년 수익이 난다면 3년이면 회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좋은 투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 회수 기간인데, 근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해에 100만 원 수익이 나고, 둘째 해에 100만 원 수익이 나고, 셋째 해에 1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비교를 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은 300만 원이고 1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에 100만 원, 3년 후에 1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더하면 안 되고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면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죠.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에서 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해에 100만 원은 1 플러스 R 뭐 1년 후 첫 해니까 1년만 할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것이고 2년 차에 100만 원은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될 것이고 3년 차에 100만 원은 1 플러스 R의 3승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한 값이 300만 원, 초기 투자 비용 300만 원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할인율이 얼마인지는 뭐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100만 원들보다는 작아집니다. 그렇죠. 1 플러스 R로 나누는 것이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로 나누면 더 줄어들 것이고 1 플러스 R의 3승분의 1로 나누면 1 플러스 R의 3승으로 나누면 100만 원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결국 적어도 300만 원보다는 작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할인해서 회수 기간을 정하면 이게 단순 회수 기간은 3년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3년이 넘게 됩니다. 언제 생각해도 그러겠죠. 요구 수익률이나 할인율이 얼마라고 가정하든 간에 무조건 줄어들기 때문에 할인 현가 회수 기간은 무조건 단순 회수 기간보다는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단순 회수 기간이 현가 회수 기간, 할인 회수 기간보다 무조건 짧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재 가치로 이렇게 회수 기간을 계산을 하면 무조건 그게 더 길어지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무조건 더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최소한 이제 단순 회수 기간보다 현가 회수 기간이 더 짧다. 뭐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예전에 보니까 중개사 시험의 기출 문제로 이게 회수 기간이 몇 년 걸리냐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 하면은 그냥 단순 회수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몇 년 내에 회수할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회수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인데 이거를 뭐 20년, 30년에 회수할지, 뭐 5년 만에 회수할지, 3년 만에 회수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회수기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나오는데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연평균 세후 순수익을
해당 투자안의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예를 들어 5년 동안 투자를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연평균 투자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평균 투자액 분의 5년 동안 연평균으로 세금 다 내고 나서 순수익이 얼마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액분의 순수익을 평균치로 계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액분의 수익률을 그냥 뭐 1년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간 전체를 평균으로 해서 얼마 투자해서 수익이 비율로 몇 퍼센트 나올 것인지 즉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쉽게 해서 수익률 계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되는 수익률이 있겠죠. 그거와 비교해서 이 투자안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낮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쉽게 하는 것이 어림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셈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 뜻 그대로 그냥 대충 계산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수년제 가치법이라든지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정밀하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맞든 틀리든 뭐 그걸 떠나서 일단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좀 뭔가 그럴싸해 보인다. 되게 이제 분석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사업이나 이런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수지 분석, 뭐 그에 따라서 뭐 수년제 가치나 수익률 분석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 당연히 그런 식으로 보고서도 쓰고 해야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뭐 투자를 할 때 뭐 이런 분석 없이 투자를 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뭐 그쵸. 그리고 막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도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림템으로 대충 해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것이니까 그건 다 다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투자를 직접 한다기보다는 뭐 컨설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자문하는 이런 거에서 더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이런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로펌이나 이렇게 변호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 변호사분들이 총무, 즉 소송 대리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업 쪽에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문해서 그에 따라 수수료 받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보면은 자문 보고서를 엄청 막 책 한 권씩 써줘요. 그쵸. 왜냐면 이제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내용 그냥 간략하게 쓰면 뭐 한두 장으로도 써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왜 그렇게 하시냐 이제 물어봤더니 돈을 받는데 그렇게 한두 장으로 써주면 성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분석 보고서식으로 뭐 굉장히 자세하게 써준다. 이게 뭐 사실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그 저희도 이제 정부 용역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뭐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뭐 인천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 한참 막 개발할 때 그럴 때 이제 영종도 쪽에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재정경제부였죠. 이제 재정경제부 용역을 한번 받아서 이제 그거를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딱 가보면 딱 거기서 누구였더라? 인천도시개발공사 뭐 사장님인가 이런 분이 나와서 회의 첫 자리에서 일단 답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한다,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고 답을 말해주고 용역이라는 거는 늘 컨설팅이죠. 그 용역은 답에 맞춰서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그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답을 찾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모든 이제 일반적인 전문적인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면은 기업에서는 그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답을 그럴듯하게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뭐 사실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막 이런 방법론들을 막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막 보고서를 뭐
채우는 거죠. 양을 채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뭐 그냥 투자를 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문적인 자문이나 뭐 컨설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약간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이제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림셈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복잡하게 뭐 투자 분석할 거 없이 그냥 대충 그래도 우리가 뭐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대충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뭐 내가 얼마 투자해서 뭐 1년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은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개념들이고 그래서 생각외로 이제 중개사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림셈법은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최초 1년간 현금 흐름이 얼마 발생하는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2년 차에는 현금 흐름, 수익이 얼마 발생할지, 3년 차에는 얼마 발생할지, 뭐 5년 차에 얼마 발생하고 5년 차 말에 이걸 팔았을 때 지분 복귀액이 얼마일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첫 해에 수익이 얼마 발생하고 내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럼 수익률이 얼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2년 차 이후에 그런 소득이득, 현금으로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요. 그리고 처분 시에 발생하는 자본이득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계략적인 투자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림셈 한다, 어림셈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친숙한 것은 수익률법이에요. 얼마 투자해서 수익이 몇 퍼센트, 얼마 발생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수익률법이고, 그다음에 승수법, 배수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수익률을 그냥 뒤바꾼 겁니다.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이죠. 근데 이거를 바꾸면, 위아래를 바꾸면, 그 수익분의 투자액, 이렇게 이제 분모 분자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회수기간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액이 얼마가 있는데, 그거를 매년, 예를 들어 1년 차에 수익이 얼마 발생한다라고 하면, 투자액을 그 1년 차 수익으로 나누면, 대충 회수기간이 몇 년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수법은 아까 얘기한 회수기간법하고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깊이 있게 나오면 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것들 종류를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소득 승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우리가 공부했듯이 뭐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유효 조소득, 유효 총소득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자로 그 조소득이라는 개념과 총소득이라는 개념은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총소득이라고 많이 쓰니까 그냥 총소득이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조소득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조소득, 총소득은 근데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 뭐 가능 조소득 이런 것들이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순소득하고 다르죠. 순소득은 경비, 비용을 처리했을 때 남는 것이 이제 순소득의 개념이고 네트, 우리가 보통 네트라고 얘기하는 넷 인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순소득이고, 그러니까 조소득, 총소득은 그런 영업 경비를 빼기 전에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는 결국 총 투자액, 우리가 앞에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동산이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가치나 가격, 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 돈 10억을 다 들여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 돈은 4억 들이고, 뭐 6억을 대출받아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억이라는 이 부동산의 가격은 내 돈, 즉 자기 자본 4억 원에 타인 자본, 즉 대출액 6억 원을 더한 값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한 값을 우리가 총 자본, 뭐 총 투자 자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결국 총 투자 자본이 10억이고 이게 부동산의 가격, 가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쓸 때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 가치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총 투자, 총 투자 자본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부동산의 가격을 그 돈 주고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투자 자본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구성되니까 총 투자 자본은 결국 부동산의 가격과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들어가는 투자액, 즉 부동산의 가격이 1년차 조소득.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2년차, 3년차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 투자했을 때 첫 해에 벌어들일 수 있는 총소득이 몇 배인지. 그러니까 몇 배인지라는 거는 결국 이 상식,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총 투자액, 부동산 가격을 이제 총소득으로, 1년차 총소득으로 나눠주면 이 조소득 승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배운 총소득, 조소득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그 공실이나 불량부채액을 빼주고 뭐 기타 소득을 더해주고 뭐 이래서 구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유효 총소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이 조소득 승수라는 것은 총 투자액, 즉 부동산 가격을 이 유효 총소득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총 투자액이 뭐 10억인데 유효 총소득이 1년에 뭐 1억씩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건 10억에서 1억을 나누면 10이잖아요. 10이라는 뜻이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 1억을 10년치 쌓으면 총 투자액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회수기간의 개념하고 비슷하다. 순수 개념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 말 그대로 이제 총소득이 아니라 네트 인컴. 그러니까 네트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승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총 투자액, 즉 부동산의 가격이 1년차 순영업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라는 것을 빼주면 NOI, 즉 순영업 소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부동산 가격을 NOI, 이번에는 유효 총소득이 아니라 영업경비까지 뺀 NOI로 나눠주면 이게 딱 몇 배인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NOI를 몇 년치를 쌓아야 이 부동산 가격을 회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아까 얘기한 자본회수기간이에요. 아까 자본회수기간 단순 회수기간법에서 얘기하는 그 회수기간의 개념이 바로 이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익, 영업 경비까지 내고 난 순수익을 몇 년치를 쌓아야 총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순소득 순수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뒤집으면 수익률이 돼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으로 하면 이게 수익률이죠. 수익률인데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종합환원율, 뭐 종합수익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뒤에 다시 나오는데 결국 순소득 순수는 종합환원율과 역수관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더 현금 흐름 계산하는 것을 더 공부를 했었잖아요. 순영업 소득에서 또 빼줄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즉 은행 몫을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라는 거는 어떤 총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순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지분 투자자, 즉 자기 자본 투자자 뿐만이 아니라 은행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론, 즉 지분 투자자가 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은행목, 타인자본인 은행목수로 빠져나가는 것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순영업소득 NOI에서 원리금 상환액, 이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나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 몫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세전 현금 흐름, BTC액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로 원리금 상환액을 뺀 지분 투자자 목들 기준으로 한번 승수를 계산해 보자. 뭐 이런 개념이죠. 세전 현금으로 승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순영업 소득까지는 지분 투자자든 대출해준 저당 투자자든 즉 타인 자본이든 모두에게 떨어지는 몫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계산할 때는 총 투자액을 사용합니다. 즉 부동산 전체. 총투자액을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서 세전현금 흐름부터는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승수 계산할 때는 결국 이제 지분 투자액 전체 총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일 때 내 돈은 4억 들었다 그러면은 4억이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그러니까 4억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전현금 흐름 승수를 계산할 때는 지분 투자액만 넣어서 이것을 이제 세전현금 흐름으로 나눠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뺀, 즉, 소득세, 영업에 필요한 소득세, 뭐, 법인이면 법인세겠죠. 이런 것들을 뺀 것을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세후형 그럼 이번에는 그럼 세금까지 뺀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한테 들어오는 이 몫이 얼마이고 이것을 몇 년을 회수해야 몇 년을 이제 이렇게 세후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내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구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 세후현금 흐름 승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밑에 나온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뭐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년 차만 수익을 계산해서 이걸 초기에 이 투자 비용으로 투자 비용을 1년 차 이 현금 흐름으로 나눠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통적으로 뒤에 본 수익률의 개념하고 이제 분모 분자를 바꾸는 역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승수법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승수라는 것보다는 우리 뒤에 나오는 이제 수익률의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중개 업무 하실 때도 뭐 고객한테 브리핑할 때 기본적인 수익률들이 들어가잖아요. 딱 그 개념이죠. 그리고 그때 1년차 임대료, 뭐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고 이걸 1년차 임대료가 얼마니까 뭐 대충 수익률이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수익률법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조금 더 뭐 고객한테 좀 브리핑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분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에 예를 들어 대출 얼마 받고 거기서 원리금 얼마 빠져나가고 그러면 임대료 중에 임대료가 다 이 투자자 몫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1년에 뭐 그 임대료가 1억 나오니까 수익률이 10%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우리가 쉽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죠. 뭐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대출 얼마 쓰고 금리 얼마에 대출 얼마 쓸 수 있으니까 지분 투자, 자기 자본 투자가 뭐 4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중에 대출이 얼마 내면 뭐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도 제시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뭐 대충 세금까지 계산해서 그럼 세후 수익률이 얼마다. 뭐 이렇게도 제시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이것도 뭐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뭔가 좀 고객한테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환원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종합이라는 것은 그냥 총자본을 뜻하죠. 아까 얘기한 자기자본과 뭐 타인자본을 합한.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뭐 종합자본, 총투자자본 다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자본은 결국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제 종합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할 때는 결국 이제 지분 투자자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순영업소득을 활용해야 되겠죠. 종합 총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총 투자자본 대비해서 그러면 영업경비 뺀 순영업소득이 얼마 발생하느냐. 이걸 이제 수익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이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순소득 승수의 그대로 이제 분자 분모를 받고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투자 수익률 또는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비슷비슷한 개념을 굉장히 다른 용어들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환원율, 환원이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원율이라는 뭐 용어를 거의 잘 안 쓰죠. 근데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배당률, 환원율, 수익률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네, 그냥 여기 밑에도 뭐 배당률이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수익률, 환원율, 배당률 뭐 같은 의미다. 그리고 이게 뭐 결국은 뭐 이자율, 할인율 하고도 뭐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엄밀하게는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때 특히 이렇게 뭐 교과서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뭐 엄밀하게는 구분은 되지만 뭐 환원율, 배당률, 수익률, 뭐 소득률, 뭐 이자율, 할인율 뭐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랑 공부를 하시면 감정평가 방식 중에 수익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즉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가치 평가라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죠. 그때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그 부동산의 수익 방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직접 환원법이라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쓰이는 공식이 이거예요. 그 부동산의 가치는 순영업소득, NOI를 환원이율이라는 것으로 나눠주면 그 해당 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환원이율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그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 이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구할 때 여러 개의 현금 흐름 중에 딱 순영업소득을 구하냐 하면요. 왜냐면 뒤에 보는 세전 현금 흐름이나 세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일단 원리금 상환액이 빠집니다. 근데 그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는 그 투자하는 지분 투자자가 뭐 대출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가 똑같은 건물, 부동산을 살 때도 대출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액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럼 세전 현금 흐름이 줄어들겠죠. 근데 만약에 내 돈이 많아서 난 대출 안 받고 내가 그냥 내 돈만 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자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만큼 그대로 세전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세전 현금 흐름이나 이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적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안 맞죠. 우리는 어떤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누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전현금 흐름이나 세후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거기서 수익이 뭐 세전현금 흐름이 얼마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뭐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시장 가치,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한다라면 결국 거기서 나눠주는 것은 뭐 지분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환원율,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 환원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다 짝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NOI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순영업소득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총자본, 총투자자본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고 그 밑에 뭐 세전현금 흐름, 뭐 세후현금 흐름 이런 것들은 지분 투자자의 몫이니까는 지분 투자액하고 짝을 이뤄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 시장 가치를 구할 때,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순영업 소득을 구하고 여기에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그냥 이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환원이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로 나눠주면 이 시장 가치, 그 어떤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얘기하는 이 자본 환원율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 자본 환원율, 총 자본 환원율, 뭐 총 자본 수익률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이 얼마 들어갔을 때 1년치 순영업 소득이 얼마 발생하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총 투자액은 결국 그 부동산의 시장 가치, 즉 부입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공식을 보면 이 위아래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총투자액, 즉 시장 가치 분의 NOI가 환원 이율이니까 결국 시장 가치는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양변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가치는 종합 자본 환원율, 환원 이율 분의 NOI다. 뭐 이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 대표적인 수익률 방법이고,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이제 투자를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론이고요. 그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세전 현금 흐름을 이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거는 이제 지분 투자자 몫이기 때문에 나눌 때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지만 뭐 중개사 시험에는 출제가 되잖아요. 이럴 때 뭐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라 했는데 이걸 세전 현금 흐름을 뭐 총 투자액으로 나눈다 이러면은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념 정도 이해하면 뭐 이게 틀릴 내용은 아니라서 그것도 한번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 뭐 지분 환원율, 자기 자본 수익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분이라는 게 자기 자본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자기 자본이라고 썼다가 뭐 지분이라고 썼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들이 돼요. 근데 이제 같은 뜻이다. 그리고 수익률, 환원율, 뭐 배당률 이런 것도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후 수익률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전현금 흐름에 이제 소득세 같은 것들을 빼준 값이죠. 그래서 세후 수익률을 구하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어림셈법과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의 비교 나오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에요. 뭐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지난번에 배운 수년제 가치법, 뭐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고 좀 정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뭐 어림셈법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근데 사실은 어림셈법은,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첫 해, 예를 들어서 첫 해 임대료가 얼마냐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투자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첫째 임대료랑 둘째, 셋째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했을 때 어차피 첫해 임대료는 정해져 있으니까 첫해 임대료 얼마인지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정밀하게 그런 투자 분석, 뭐 컨설팅 이런 보고서를 쓴다라면 사실 이런 방법론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장 분석과 예측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의 현금 흐름이 얼마 발생할지는 뭐 우리가 대충 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 분석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1년 차에 또는 5년 차에 현금 흐름이 얼마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측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 회계법인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 부동산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뭐 회계법인이나 뭐 이런 쪽에 취업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런 이 현금 흐름을 짜고 뭐 이런 거를 뭐 하는 거는 뭐 회계사나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쪽 전공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여기 왜 이 숫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5년 차 말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팔린다라고 예측을 뭐 하면 이게 분석이 계산이 다 되죠. 뭐 계산하는 건 쉬운데 그럼 왜 5년 차 말에 이게 100억에 팔리냐? 이거를 근거를 안 내고 그냥 내가 대충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부동산 전공하신 분들이 가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 보고서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물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가봐야 알죠. 그걸 누가 뭐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뭐 고객한테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어림셈법은 이제 그런 과정이 전혀 없죠. 뭐 그냥 1년차 임대료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뭐 사실 크게 뭐 고민할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중개를 할 때 그냥 뭐 중개에서 이제 고객한테 브리핑할 때 뭐 이런 정도 쓰이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 분석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뭐냐면 대출해주는 분들, 그러니까 은행이죠. 그러니까 대출자를 뭐 다른 말로 저당 투자자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왜 저당 투자자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뭐 신용 대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잡지 않고 해주는 대출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을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일단 다 담보 잡은 대출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말로 저당 투자자 이렇게 부릅니다. 은행 대출자, 저당 투자자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뭐 타인 자본, 부채, 뭐 저당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 이걸 대출을 해줄지 말지 그런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법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경제 뉴스나 이런 데서도 이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은행의 건전성을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전성 규제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정책 같은 거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할 때 보면은 계속 요 내용들이 계속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직접적인 명분은 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사실 간접적으로는 이제 집값을 잡는다거나 뭐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이런 목표를 갖고 하는 거죠. 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담보 인정 비율.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LTV입니다. LTV가 뭐냐면 loan to value의 약자죠. 그러니까 밸류는 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대출액이 몇 퍼센트일 것이냐. 이게 이제 LTV인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LTV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자유화된, 뭐 대부분 금융 자유화 많이 이루어진 그런 국가에서는 LTV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정부에서 그걸 아예 딱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LTV를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LTV를 정부에서 올린다. 그러면은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금융이 이제 완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집값이 뭐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반면 LTV를 낮춘다라고 하면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부동산 쪽으로 들어간 돈이 줄어들고 뭐 가격이 하락하는 뭐 이런 식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액, 융자액의 비율을 뜻하고요. 담보인정 비율은 뭐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레버리지 비율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요. 주로 LTV 그 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에 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LTV가 높을수록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그러니까 내 돈으로 투자할 때보다 대출, 즉 타인 자본 받아서 투자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 뭐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이 총 자본, 총 투자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낮을 때, 즉 싼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높아져요. 90%, 뭐 95% 이렇게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푹 올라가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뭐 계산도 해보고 했었죠. 그래서 LTV가 높을수록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이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반면 리스크가 있죠. 특히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변동금리를 대출해줬는데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든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였지만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서 대출받으면 이게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처음엔 낮게 대출 받아서 플러스, 즉 총 투자 수익률이 10%고 뭐 대출 금리가 뭐 8%다. 그러면은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변동금리 대출했고 금리 상승으로 접어들면 8%짜리가 12%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몇 년 동안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투자 아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변동금리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뭐 상가, 오피스텔 뭐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갖고 특히 이제 그런 쪽들은 애초에 금리도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데 거기다가 또 그 그런 리스크나 이런 거 상황에서는 금리가 더 크게 뛰거든요. 주택담보대출보다.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뭐 파산하거나 부도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LTV가 높다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만 규제를 안 받는 경우를 하더라도 LTV가 높을 때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TV는 여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 이게 총투자 자본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 총투자 자본분의 타인 자본을 이제 LTV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우리 뭐 부동산에서도 쓰이지만 우리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기업 분석할 때도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밑에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뭐 금융 뭐 기업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일종의 상식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 자본 비율은 총 투자 자본분의 자기 자본.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내 돈 4억 들여서 대출 6억 받고 산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은 40%고 LTV는 60%겠죠. 그래서 결국 총 투자 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한 값이니까 결국 이제 LTV와 자기 자본 비율을 더하면 이게 딱 1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딱 그렇겠죠. 네,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LTV 위쪽은 총 투자 자본에 비해서 타인 자본, 즉 대출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것이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은 지분 투자분의 대출액이에요.
지분 투자액분의 대출액. 그래서 기업 분석할 때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분석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기 자본이 있죠. 그리고 대출액이 있어요. 우리가 자산은 자기 자본과 대출액을 합한 값이잖아요. 근데 전체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분의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인지,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때 이 부채 비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총 자산이 크더라도 자기 자본은 적고 부채 비율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총 자산만 봤을 때 이 기업이 건전한지 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예시를 보시면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은 타인 자본, 이게 론이니까 L이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은 이제 에쿼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E라고 보통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LTV는 예를 들어 50%라면, 그러니까 LTV가 50%라면은 론이 50%고 나머지 자기 자본이 또 50%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LTV가 50%라는 것은 론과 에쿼티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계산을 해보면 부채 비율은 지분,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대출액이니까 이런 경우 부채 비율은 100%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LTV가 20%라면 부채 비율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중개사 시험에. 근데 이게 뭐 사실 굳이 이런 걸 왜 낼까 싶긴 한데 하여튼 나오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LTV가 20%라는 거는 총 투자 자본분의 타인 자본, 즉 대출액이 20%라는 거잖아요. 총 투자 자본이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은 대출액이 20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자기 자본이 얼마나 뜻이죠? 자기 자본은 80이죠. 총 투자 자본은 대출액 더하기 자기 자본이니까 대출액이 80이면 자기 자본은 80이에요. 그럼 부채 비율은 아까 뭐였죠? 자기 자본 분의 대출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80이고 뭐였죠? 네, 자기 자본이 80이고 대출액이 20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죠. 그래서 이제 LTV는 20%라면 부채 비율은 25%가 됩니다. 만약에 LTV가 80%라면 어떨까요? LTV가 80이면 그 얘기는 론이 80이고 자기 자본 에쿼티가 2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20분의 론인 80이니까 부채 비율이 400%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LTV가 100%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LTV가 100이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대출해줬겠지만 아주 극단적이지만 집값이 막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가 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미국은 LTV 같은 게 규제가 그게 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미국은 집값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LTV가 뭐 120, 130막 이렇게 치솟는 그래서 뭐 대부분 파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기 때문에 뭐 LTV가 100%가 있을 수 있나 싶지만 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LTV가 100%라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LTV가 그러니까 대출액과 그 부동산 가격이 똑같다라고 하면 에쿼티가 제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부채 비율 계산할 때 에쿼티가 분모가 제로라면 이거는 뭐 계산 하나마나 이거는 값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LTV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LTV가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LTV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에쿼티가 제로가 되니까 부채 비율은 이제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럼 잠시 쉬었다가 네, 이어서 이제 DTI, DSI 뭐 이런 내용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